네, 환율 이해 위한 거시지표, 금리와 영래포, 고용, 에너지까지 저희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첫 번째로 일단 최근에 환율에 대한 상승 추이가 조금씩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FOMC를 앞두고 이런 이유들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 최근 환율의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FOMC 내에서의 동결 가능성보다 네. 이제 11월 FOMC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한 의견 교류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11월 FOMC에서 인상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환율의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FOMC는 동결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만 네. 이게 마지막 금리 이제 상단이냐라고 했을 땐 일부 포지션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확률 같은 거를 패드워치 같은 걸 통해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동결 가능성은 63%, 네. 인상 가능성은 36%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랠리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사실 FOMC에서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9월 FOMC에서 동결에 대한 의견이 일단은 많기는 한데 여전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포지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왜 동결보다는 이제 인상을 조금 더 주장을 하느냐에 네. 대한 원인 파악이 중요할 텐데요. 당연히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 견고한지 이게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는 네. 많은 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소비가 여전히 좋다라는 네. 거고요. 사람들의 씀씀이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네. 실업률이 낮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소비와 고용이 왜 아직까지 좋으냐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저희가 한동안 사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날 거냐 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미국은 본인들이 발권할 수 있는 채권의 양이 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자금들이 채권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자금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여갈피라는 계정, 그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고 이제 기관들이 미 정부에게 다시금 예치하는 그런 네. 금액이거든요. 그 돈들이 상당 규모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갈피 규모가 상당히 쌓여 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했냐라고 했을 땐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발행되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여갈피에 돈을 넣었던 머니마켓 펀드 입장에서 거기 있는 돈을 빼서 다시 채권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갈피라는 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흔히 시장 내에서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채권을 사는 데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통해서 돈이 조금 더 시장 내에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승수면에 있어서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일반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통화량은 동일하지만 네. 이 통화가 돌아다니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한편 늘어났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사실 미 증시라든지 주요국 중시 같은 게 떨어졌냐 올랐냐 그나마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좀 견고하게 좀 지지를 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있는 모양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표가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에 네. 여갈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 채권을 사는데 사용이 됐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가져온 이 돈을 TGA 계정이라는 본인들의 계정에 다시 넣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 돈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 TGA 계정을 다시 한번 충족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래포를 통해서 요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용이 그나마 제일 좀 탄탄한 그런 지표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도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가 메인스트림이죠. 네. 그런데 왜 타이트하냐라고 했을 때는 구인 건수가 상당히 많고 구직자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게 타이트하다는 거의 정의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가 많다라는 거고 반대로는 임금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핵심 지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씩은 바뀌고 있죠.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함께 보시면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다시 한번 늘었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할 만한 5.5%라든지 5%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반등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네.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건 왼쪽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5번 그러니까 노동가능 인구에서 3번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만큼 많으냐가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실업률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네. 실업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두 개가 동시에 올랐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랐다라는 건 네. 결국에는 노동 가능 인구는 사실 변화가 없을 테니까 출산율이 뭐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노동 가능 인구는 메인 스테이 하다는 관점에서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건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인은 일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일을 쉬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나도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로 고용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노동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비노동 가능 인구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노동 가능 인구로서 책정이 되고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비경제 활동 인구였는데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다시 한번 주부 같은 분들이 옮겨가게 되고 그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난 이제 구직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구직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실업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지금의 지표를 이해하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건 결국에는 점점 사람들의 구직 의지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 받았던 소득 보전 효과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직 의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높은 타이트한 고용의 변화가 기존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좀 높여왔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은 해도 얘가 임금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뭐 미국에서도 파업 같은 걸 많이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임금을 높인다라고 했을 땐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비용이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고 싶겠죠.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가와 이제 임금의 어떤 나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조금씩 바뀐 거죠.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올랐어요. 네. 근데 반대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히려 경제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그래서 실업률도 늘었는데 평균 임금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동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협상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페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흔히 저희가 노동시장이 뜨겁다라고 한다면 구직난이고 네. 구직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성격인데 네. 이런 임금 상승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경제활동을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좀 급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달리 저축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통장에 비축한다라고 해요, 흔히. 근데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사람들이 비축했던 초과 저축으로 인해서 비축해놨던 돈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가 이제 미국인인데 앞으로 한 2, 3주 정도까지밖에 살 수 없는 돈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구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저거 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바로 빠르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점차 올라가지만 네. 평균 임금은 점차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 역시 이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계속 봐왔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용비용지수라고 저희가 흔히 많이 부르는 네. 지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의 비용이 얼만큼 드느냐, 즉 임금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 크게 떨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과 PCE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라는 것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이 탄탄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고용 인구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고용 지표 내에서 변화가 좀 관측된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물가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좀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금 뭐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도 거의 90달러 선 중반대까지 계속 좀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유가가 최근 많은 분들께서 11월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죠. 네, 핵심 그렇죠. 근거입니다. 네. 유가가 왜 오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크게 사우디랑 러시아를 꼽을 수 있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감산 기조를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우디의 속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걔네는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지금 이제 사우디가 하고 있는 네온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우디의 국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했을 땐 지금 사우디는 본인들의 국부 펀드를 가지고 있는 아람코를 상장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람코 상장 시즌이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아람코라는 거는 이제 사우디의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사인데 석유를 이제 사고 파는 회사잖아요. 그쵸, 네. 걔네의 주가는 유가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최대한 높은 상황 속에서 아람코가 상장을 해야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이제 그거를 첫 번째 타겟팅 목표를 가지고 감산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사우디에 의한 WTI 상승 압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 수요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에어컨은 전기로 하지만 난방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 지금 WTI 기준으로는 92 정도로 배럴당까지 올라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물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헤드라인이라고 저희가 흔히 보는 CPI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큰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실제 코어, 근원이 몇이냐, 근원 CPI 같은 게 있습니다. PCE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CPI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오르고 있느냐를 연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I보다는 근원 CPI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유가의 상승과 근원 CPI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지표를 보시면 코어 PC와 유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유사하게 가진 않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화살표 친 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상황도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오르면 어찌됐건 당연하게 헤드라인 CPI가 오르고 헤드라인 CPI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근원 CPI까지 올라서 결국엔 실질적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본인들 입장에선 주유하는 금액이 점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사람이 소비의 행태를 쉽게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딜레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없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도 줄이거든요. 아, 네. 그럼 소비가 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WTI가 오른다라는 게 이꼴 바로 사실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나치게 유가가 급등해서 예를 들어 소비 시장이 망가지게 된다면, 네. 그래서 경제가 침체가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물가 급락 요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고 네. 그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 코어 CPI가 올라가서 결국엔 물가 상승 압력으로 귀결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거냐를 받쳐주려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코로나까지는 소득 보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소득 보존 효과가 떨어지고 아까 앞서 보였듯이 사람들이 점점 고용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돈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효과가 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확실히 유가가 좀 고공행진했던 그 상황과는 확실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요. 여러 가지 좀 유가 상승의 압력에 대해서 무조건 물가 상승이 아니고 다른 시각들도 있다는 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의 급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에너지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세적인 부분들도 살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WTI, 그러니까 브렌트,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은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겨울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이 공급을 풀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는 패권을 사실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원래 기존까지만 해도 셰일 오일이 발명되면서 미국이 본인들이 공급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석유 가격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큰 힘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전략적 비축유라고 부르는 SPR이 상당히 줄었죠. 네. 아무래도 WTI가 작년에 상당히 오르는 상황 속에서 유가 상승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본인들이 비축하고 있었던 SPR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석유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사우디가 가지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휘발유 가격과 가솔린 가격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어떤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오른쪽 이제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참 가격이 예를 들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 막 10, 15, 20, 50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주유소를 가면은 거기 옆에 바이든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네. 그리고는 he did that, I did that 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상당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이 유가가 너무 올랐대. 근데 정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바이든은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중간선거 내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잖아요. 네. 공화당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라는 어떤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WTI더라라는 말씀을 네. 같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연료나 가솔린이랑 이거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좀 미국은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르게 풀어나가는 입장에서는 안보 차원에서 뭐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중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거든요. 종교적 갈등도 있고, 네. 뭐 순위파냐, 시위파냐,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죠. 반대로는 뭐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이란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국가거든요. 그럼 이란산 석유 공급을 상당폭 늘리려고 노력을 하든지, 사우디가 이제 본인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낼 거다라는 게 일종의 기대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가 지금 현재 92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100달러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부 쪽에서 어떠한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가 첫 번째 저희가 어느 정도 유가의 상단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유가의 상단이 예를 들어 100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대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상단 버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 여력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후에 예를 들어 고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타이트함이 꺼지고 네. 소비가 점차적으로 약화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품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인해서 변곡점이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들의 근거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선과도 좀 에너지가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함께 분석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의 부분들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PC, CPI 중에 저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는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그래서 코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심지어 연준에서는 슈퍼코어 CPI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뿐만이 아니라 거주비도 같이 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면 에너지 외의 지표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 그래프가 왼쪽에는 커머디티, 오른쪽에는 서비스를 가져온 건데요. 네. 커머디티는 상당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다음에 서비스도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 서비스에 저 밑에 파란색 바가 보이시죠?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저 파란색 바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게 바로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주거비도 최근 피크아웃을 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는 순항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네. 특히 재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주거비가 안정된다면 내려올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저 주거비 안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 진로렌트 인덱스라는 걸로 저희가 선행 지표로 많이 보잖아요. 네. 진로렌트 인덱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민간 업체에서 실제 주거비가 얼만큼 되는지를 본인들이 거의 매일매일 추계를 해서 내놓는 데이터인데 CPI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끌어들이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CPI 내에서의 주거비와 진로렌트 인덱스를 비교했을 땐 진로렌트 인덱스가 한 선행하더라. 1년 정도 선행하더라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진로렌트 인덱스가 급락했었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주거비도 CPI 내에 있는 주거비도 상당 부분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떤 변곡점이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5월 정도부터 피크를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안정 압력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까지 좀 다양한 측면으로 저희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